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역대 최장기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 보고서에서 핵심 지표인 실업률이 제외되며 연준의 금리 결정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실업률은 연준이 고용시장 판단에 가장 중시하는 지표인 만큼 금리 결정이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셧다운 종료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경제 지표 공백과 AI 대형주 고평가 논란이 겹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자신의 헤지펀드 스카이언 에셋을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버리는 시장 흐름이 내 가치 판단과 맞지 않았다며 AI 기술주 중심 강세장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르며 탄핵 정국 당시 환율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와 해외 투자 확대로 원화값이 1,500원 선마저 뚫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익숙한 재료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50일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4월 30일 이후 처음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해제가 됐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위축이 됐습니다.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패드워치상 하루 만에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4.1%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셧다운이 해제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지만 어제는 와르르 무너졌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세한 전략들 체크하면서 함께 호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일라이릴리랑 지금 대형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덕분에 제약 바이오 안에도 훈풍을 좀 불어다 주기도 했고요. 넥스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에이펙 행사에서 삼성이 트라이폴드 폰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12월 초에는 실제적으로 판매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일 만에 공식적으로 셧다운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요. 다만 10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제외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증시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스닥 3일 연속 급락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50일 이평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4월 30일 이후 다시 한번 이탈이 좀 나오게 된 건데요. 밤사이에도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한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10월 10일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65% 약 800포인트 가까이 밀리면서 47,4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런 흐름과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P 500 지수도 1.66% 하락을 했고 기술주 비중이 가장 큰 어쨌든 나스닥은 2% 넘게 낙폭을 보이면서 22,800선까지 거래를 이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주수죠. 이제 러셀 2000도 동반 급락을 했으면서 전반적으로 모두가 장이 안 좋다. 오늘 우리나라 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락을 이끈 건 역시 기술주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든가 AI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팔렸는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이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이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매도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은 이제 지나친 공포라기보다는 숨고르기를 좀 보는 어떤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조정은 건강한 수준이라면서 AI에 쏟아붓는 설비 투자가 언젠가는 보건, 의료, 제조업 그리고 전반 산업 전반에 약소 효과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쨌든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파생 상품 시장에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연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였는데 이제 지금은 50% 초반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에도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이제 연방금리의 이 부분이 조정이 됐냐고 보니까 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 후유증 때문입니다. 보니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고용과 물가 같은 핵심 경제 지표가 중단되면서 연준이 충분히 데이터를 보지 못한 채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이 이제 셧다운 4분기 성장을 최대 2포인트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대다수의 이 부분은 제한적일 거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셧다운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6주 만에 종료는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증시에 그대로 받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고점 인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주와 금리 민감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유의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쪽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최신 칩을 좀 우회해서 확보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최신 칩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만 미국이 또다시 더 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연말까지 봤을 때 미국 증시 향방을 가릴 핵심 변수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실까요? 네, 뭐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를 한 발로 이제 물러선 상황에서는 과연 무엇이 연말까지 시장을 움직일 것인가인가 이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 금융 여건, 특히 이제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실적과 AI 중심으로 한 기업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경제 지표입니다. 특히 물가와 고용인데요. 연준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결국 물가가 확실히 잡혔느냐,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추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은 이 정도면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시작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선반영되어 왔는데 최근에 그 기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연말까지 방향성을 다시 결정 지을 텐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요. 두 번째 축은 금융 여건입니다. 특히 어쨌든 장기 금리와 유동성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체감하는 금리는 국채금리라든가 회사채 스프레드라든가 이제 달러 강세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단순히 금리 하나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미국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성장주, 기술주 이렇게 고평가된 자산들이 부담을 주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놓고 보면 장기 금리가 더 치솟느냐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과 AI를 가르는 기업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로 나와야 됩니다. 올해 이제 미국 증시를 끌고 온 건 사실 말하면 매그니피션트 세븐입니다.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인데 AI 관련주 스토리인데 최근 조정 배경에는 실적은 좋지만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4분기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M7 중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6개월 최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장기 투자자들까지도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가격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마켓워치에서 이제 보도한 거 아침에 뭐 급하게 보도를 했던데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가 이제 목요일 한때 98,000달러까지 밀리면서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어쨌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에서도 이제 20% 이상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약세장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조정기가 아니라 약세장이 아니냐,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 이런 것 같아요. 평소에 잘 팔지 않는 장기 보유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155일 이상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이제 장기 보유자라고 합니다. 투자자의 최근 30일 동안 내놓은 물량이 81만 5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놓은 거죠. 2024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어쨌든 2년여,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만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왔다는 거고 이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극도의 약세 국면에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느 정도 같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닙니다. 미 연방의 셧다운으로 해서 이게 이제 지표라는 게 상당히 미국에서는 중요합니다. 뭘 판단하는 근거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지목을 하고 있고 지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힘을 얻고 있고 보다 신중해진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쉬어가자. 일단 이거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다음 투자를 이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이제 목요일에도 3대 모든 증시가 이제 한 달 넘게 이어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이제 지난 10월 10일에 하루에 200억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 당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었는데요.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연초 대비해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5% 정도 올랐습니다. 이익을 보고 있지만 보통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본 게 뭐냐면 매그니피전트 세븐입니다. 매그니피전트 수익률을 봤는데 매그니피전트 세븐의 이제 수익률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5%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동안 이제 기술주하고 요 매그니피센트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비트코인인데 올해 상승장에서는 덜 오르고 그 조정장에서는 더 빠지는 언더펌의 이제 구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좀 다르게 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좀 금값이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제한적으로 물량이 제조되어 있는 비트코인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반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난해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 더 새로운 게 없다. 트럼프 정부가 우호적인 걸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 뭐 나라의 기축통화를 만들겠다 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자세나 어쨌든 나라의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구입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걸 내놓지 않으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추후 행보에서 큰 폭의 되돌림의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봤다 우리가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좀 하회하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으면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올해 수익률로 좀 따져봤을 때는 나스닥 대비해서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펴면서 가야 될까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뭐 부동산 구입하는 거랑 또 다 똑같은데 뭐 집을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이제 판단하시는 질문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추가 매수로 보는 쪽으로 이제 제가 이 시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평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대해서 20% 이상 내려와 있고 장기 보유자들 일부 물량을 내놓을 정도로 심리가 마냥 공포가 이제 있는데 사실 이거 공포 시장에 사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런 과한 낙폭 기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상승장의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3년, 5년 이상 길게 보면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사야 될 시점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줄여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쪽에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전체 자산이 너무 커서 가격이 조금만 해도 이제 흔들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좌나 뭐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트코인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부동산을 뺀 나머지 자산에서 그런 분들은 지금 약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좋다고 보시고요. 둘째로는 투자 기간이 짧은 분들, 예를 들면 앞으로 1년 안에 집을 사야 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학비를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너무 큰 자산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좀 버텨보자는 전략이 오히려 계좌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고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한테 뭘 얼마를 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될 걸 말아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지 혹은 비중 축소하면서 가야 할지 추가 매수 전략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좀 짚어봐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칩까지 접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 칩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뭐 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서 새로운 승부처로 꼽히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AI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요거를 좀 명심하십시오. 미국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클라우드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AI 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향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 MS 최고 경영자죠. 최근에 어쨌든 유튜브에 나와서 오픈AI가 개발하는 맞춤형 AI 칩과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오픈AI가 시스템 레벨부터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면 그 결과물을 MS가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두 회사의 이런 기술 제휴를 맺고 AI 모델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협력 범위가 소프트웨어 모델을 넘어서 아예 반도체와 하드웨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S는 오픈AI에 왜 이런 걸 할까라는 생각인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시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칩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개발을 하는데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AI 모델을 돌려본 데이터가 많은 오픈AI가 이걸 개발한다면 좋은 AI 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에 GPU가 많이 들어가는데 돈도 돈이지만 비싸지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은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이 TPU가 있고 아마존은 트레니엄이랑 같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MS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경쟁력을 갖춘다는 건 아마 이런 약점을 보완해서 오픈AI나 손님을 잡으면 어쨌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칩까지 갖춘 풀스택 AI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들이 어쨌든 두 기업이 선도적이지만 자신들이 클라우드 쪽에서도 강세를 가질 수 있다는 선언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뭐 있는 게 없는 게 뭐야? 너희들은 너무 계속 이렇게 빨대만 꽂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픈AI도 생각해 보시면 협력해서 손해볼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구상하는 AI 칩을 어쨌거나 뭔가 어디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의 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와 전 세계 인프라에 위해서 돈을 받으면서 오히려 시험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오픈AI는 아이디어와 설계를 MS는 자본과 인프라를 각각 제공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어쨌든 그 전략의 핵심이 이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을 이제 AI 기업들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존이나 MS나 구글을 보시면 이 기업들은 사실상 AI를 선언한 겁니다. 자신들 AI 기업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남이 쓰는 만든 칩을 사서 쓰는 순서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모델도 우리가 인프라라든가 칩도 우리 것이 되는 방향으로 한 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수혜주가 어디냐? 수혜주가 어디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걸 자체적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럼 이걸 만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수혜주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빅테크 기업들마다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디자인하우스 쪽도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체 칩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올라오는 게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주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자체 AI 칩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칩에 이제 권력은 결국 칩에서 나온다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일단은 자체 칩으로 하는 게 경비가 싸고요. 그다음에 GPU 비용에서 이제 엔비디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윈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주도권을 생태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체 생태계를 각각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여기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식에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양자 컴퓨터보다 오히려 이 자체 칩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해치면서 자체 칩을 만드는 이들의 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나중에 중국 자체도 이런 부분에서 자체 칩을 만들 거고 알리바바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만들게 될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생태계를 위에서 아래로 한 손에 지려는 전략으로 귀결됩니다. 위에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뭐 성능과 효율에 극한 저렴한 비용이라든가 뭐 엔비디아의 주도권 안 뺏기는 거 있겠지만 결국에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미 구글을 보시면 TPU라는 자체 칩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이미 자신들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칩 서비스를 하나로 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도 지금 오픈AI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까지는 풀스택을 맞추게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되면 자신들 것만 쓰게 되고 자신들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도 자신들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향후에는 이런 삼국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든 레버를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쥐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선정을 위한 장기 베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비싼 칩을 남에게 쓰는 고객 위치에서 벗어나서 비용과 공급을 통제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AI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면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겁니다. 각 기업마다 필요로 하는 기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범용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칩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말씀 주신 거고요. ASIC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브로드컴으로 언급되고 있고 또 설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도 오름 세션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주로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리포트 제목은 글로벌 BBB 대장주, 혁신의 중심에는 ABL입니다. 일단 요즘 바이오 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ABL 바이오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틀 만에 주가가 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ABL 바이오의 플랫폼이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신뢰를 받는 단계로 올라섰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유지 의견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번 계약의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 12일에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자체 개발한 약물 전달 플랫폼 그랩바디 B를 기술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를 살펴보니까요. 무려 최대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고요. 계약금만 약 585억 원이었습니다. K바이오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고 지금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금액도 3조 7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 제품이 실제로 판매가 될 경우에는요,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ABL 바이오 입장에서는 지난 4월에 4조 원대 기술 수출에 이어서 지금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대형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됐고요. 이로써 단일 플랫폼으로는 연속적으로 대형 딜을 성사시킨 정말 드문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의 주인공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그랩바디 B 플랫폼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약물이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도와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뇌는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뇌 장벽, 영어로는 BBB라고 불리는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약물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질환 치료제는 굉장히 개발도 어렵고 성공 확률도 낮은데요. 그런데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이 장벽을 특정 수용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약물을 뇌 속에 있는 목표 부위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처럼 뇌 안의 단백질을 제거해야 하는 질환에서는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약물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뇌질환 치료 분야의 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키순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약은 최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시판 중이고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빠르게 제거를 하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키순라를 투여한 환자의 약 27%에서 뇌부종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확산 속도가 다소 더딘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키술라에다가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랩바디 B 기술을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약물이 뇌 속으로 더 잘 전달이 되고 동시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게다가 약효 개선이 입증이 된다면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ABL 바이오의 기술이 자사 제품의 두 번째 성장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전략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도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바로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신약 트론티네맙인데요. 이 약 역시나 BBB 투과 플랫폼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임상 결과를 보면 이걸 활용을 했을 때 지금 뇌 속 약물 투과율이 기존보다 무려 8배나 높아졌고요. 부작용 발생률은 5% 미만으로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릴리의 기존 치료제인 키술라의 임상에서는 같은 부작용이 26.7% 수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사례는 BBB 플랫폼 기술이 실제로 치료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안정성까지 개선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릴리와 ABL 바이오의 협력을 일종의 한국판 트론티네맙 모델로 보는 시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은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요 임상 결과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항암제 CTX-009의 3상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위암을 겨냥한 면역 항암제인 ABL111의 일상 데이터도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건 결과가 2026년 상반기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의 결과가 만약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게 되겠고 또 역시나 ABL 바이오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 계약은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기술 신뢰도를 높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는 올해에만 벌써 두 번의 대형 기술 이전을 성사를 시키면서 이른바 플랫폼 수출의 시대를 연 주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에도 해외 빅파마와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라이릴리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은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까지 가져오게 됐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 목표가 18만 원 상향한 모습이고요. 매수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주가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ABL 바이오였습니다. 지금 16만 3,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틀 만에 50% 넘게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시총으로는 하루 만에 1조 6천억 원가량이 늘었고요.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상승을 두고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을 통해서 한국 바이오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받는 수준에 올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앞으로의 이런 임상 결과 발표와 또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이어진다면 ABL 바이오는 글로벌 플랫폼 바이오텍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에이펙 행사 때 트라이폴드 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달 초쯤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세한 스펙들 좀 살펴보겠고요. 이제 오랜만에 원전주 쪽에 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리 2호기 다시 가동됐다라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정책적으로도 친원전 정책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일라이릴리랑 기술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어제는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연이틀 상한가 도전 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부터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펙에서 트라이폴드 폰 공개가 됐었고 다음 달 초에 이제 첫 출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제품을 꺼낸 이유가 어디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 트라이폴드 폰은 삼성이 접는 시대를 다시 여는, 다시 도전하는 계기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요, 화면 양쪽을 안으로 접는 듀얼 인폴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번 접히는 G자형 폼팩터인데요. 이 구조 덕분에 펼쳤을 때는 10인치 대형 화면, 그리고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크기로 줄어드는 새로운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얇다고 합니다. 펼쳤을 때 약 4mm대, 접었을 때는 14mm대 수준인데요. 삼성이 힌지 구조를 아예 새롭게 재설계하면서 두 번 접히는 구조에서도 무게와 두께를 최대한 줄여낸 겁니다. 사양한 기존 폴드 라인업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두뇌 역할의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카메라도 2억 화소 메인 등 기능은 고사양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제품은 폼팩터 변화 자체에 집중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이 먼저 내놓기는 했지만요. 내구성과 완성도, 힌지 강성 같은 핵심 품질은 삼성이 여전히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이번 트라이폴드 폰은 삼성이 접는 폰 시장의 기준점을 다시 가져오려는 전략적인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라이폴드 폰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또 다른 스마트폰이 S26 시리즈 내년에 나올 예정인데요. AP 탑재 전략이 확정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이제 엑시노스 전면 복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약간 좀 전략이 변경된 것 같아요. 어떻게 가게 되는 건가요? 네, 최종적으로는 혼용 전략을 택하게 됐습니다. 스냅드래곤은 70%, 엑시노스는 30%의 비율을 섞어
섞어서 이렇게 혼합하는 구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먼저 울트라 모델은 전량 스냅드래곤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판매 비중도 가장 크고 고성능과 발열, 카메라 처리 등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안전성이 필요한 라인이다 보니까 삼성이 울트라만큼은 스냅드래곤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들이 탑재가 됩니다. 초기에는 전량 엑시노스 2600 탑재 전망이 우세했지만 막판에 좀 전략이 바뀌면서 지역별 혼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북미에서는 스냅드래곤 중심, 한국이나 유럽 일부에서는 엑시노스가 들어가는 형태인 건데요. 이렇게 바뀐 핵심 이유는 수율 때문입니다. 이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첫 2나노 공정 기반이라 성능 자체는 크게 개선됐지만 초기 수율이 30%에서 최근에는 5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전량 배치 단계로 확장하기에는 양산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성능과 가격, 양산성을 모두 감안해서 스냅드래곤 중심 안에서 엑시노스의 의미 있는 복귀라는 절충 안에 가까운 절충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능은 좋아지긴 했지만 2나노 공정의 양산 안정성이 결국엔 변수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량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혼용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엑시노스 2600이랑 2나노 요 키워드가 시장에서 주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엑시노스 2600을 계기로 삼성이 이 나노 시대에 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성능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나노 공정 도입으로 전력 효율과 발열 안전성, AI 연산 속도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받는 기술이 HPB인데요. 히트 패스 블록이라고 불립니다. 이 칩 위에 방열 블록을 추가로 배치해서 AI 연산 중 발생하는 고발열을 빠르게 빼주는 구조인데요. MX 사업부 내에서도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제 성능 유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AP는 삼성 파운드리 이 나노 공정에서 처음 양산된 칩입니다. 즉 2나노 공정 실제 제품에 적용돼서 들어간 첫 사례인 건데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과 향후 협력 경쟁에서 삼성이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율이 50% 안팎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양산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직 좀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수율이 60% 이상으로 안정이 된다면 S27에서는 엑시노스 탑재 비중이 더 늘어나고 혹은 전량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 경쟁력까지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엑시노스 2600은 성능 개선과 이 나노 성공 검증, 그리고 AP 시장 복귀라는 삼성의 기술력 회복 신호와 동시에 수율 안정화라는 다음 과제도 함께 보여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폰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10년 만에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친원전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나오게 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10년 만에 가동을 결정하면서 40년 된 원전을 다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입니다. 1983년부터 가동된 출력 685메가와트급 원전입니다. 이 대형 태양광 단지 수십 개를 합친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인데요. 작년 4월에 설계 수명 40년이 끝나면서 멈추게 됐던 원전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번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시키면서 2033년 4월까지 약 10년 더 운전이 가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의미가 큰 이유는요. 지금 2015년 월성 1호기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수명 연장이 허가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또한 제2 탈원전의 우려를 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원전 축소가 아닌 유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에너지 믹스, 즉 다양한 에너지원의 균형 활용이라는 입장에 원전도 다시 하나의 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리 2호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결정으로 앞으로 고리 3, 4호기, 한빛이나 한울, 월성과 같은 다른 노후 원전들의 수명 연장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원전 9기 또한 수명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재가동 10기가 되게 되면 국내에서 원전 전체 발전량 중에서 3분의 1이 재가동하는 10기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친원전 정책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의 탈원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탈원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덜어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실로 복귀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 사이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원전은 줄이지 않되 새로 짓지도 않는다라는 중간 노선을 택한 건데요. 이번 고리 2호기 재가동은 그 실용주의 노선 정책으로 처음 실현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은 신재생과 함께하되 기존 원전의 효율적인 유지는 한다라는 건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늘리되 이미 있는 원전은 안전이 확보된다면 계속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원자력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나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전문가들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이려면 노후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원전 산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신호이자 탈원전에서 균형형 에너지 정책으로 넘어간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에 대한 내용들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안정성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이 부분일 텐데요. 우려할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그런 우려점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고리 2호기가 안전 허가를 받기까지는 무려 3년 정도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 원안위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번 11월 회의에서 세 번째 만에 승인을 하게 된 건데요. 절차가 지연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법이 바뀌면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새로운 평가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수원의 신청 시기도 법적 기한보다 1년 늦어졌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 절차 문제 때문에 원전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전력 생산 손실과 유지 비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원전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력비 부담도 커진다라면서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2호기 이후에는 고리 3, 4호기, 한빛 1, 2호기 등 비슷한 시기에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이 9기 이상인데요. 고리 3, 4호기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계속 운전 신청을 해둔 상태이지만 설계 수명이 만료돼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현재 가동 중인 한빛 1호기는 올해 1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 평가와 행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자라는 것들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이번 고리 2호기 사례는 원전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과제를 남긴 셈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와 일라이릴리가 기술 이전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틀 상한가 터치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루 만에 시총 1조 6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아무래도 ABL 바이오가 이 글로벌 빅파마의 전략 기술을 좀 도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미가 좀 큰데요. 일단은 이번에 일라일리와 맺은 계약은 ABL 바이오가 보유한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비공개 타깃 여러 개를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모만 보면 계약금만 4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개발부터 허가, 상업화에 대한 단계별 마일스톤까지 합치면 최대 26억 달러입니다. 이건 역대 국내 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 중에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그런데 시장이 크게 반응한 것은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랩바디 B는 원래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로 개발돼 있습니다. 이 뇌는 약물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벽을 통과시키는 기술은 굉장한 고난도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플랫폼이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지방 같은 다른 조직에도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확장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기술이 일라일리의 비만이나 RNA 치료제 같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일라일리가 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이 인정했다라는 시그널이 촉발이 되면서 상한가 계속 달성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증권가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굉장히 높여잡기도 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이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는 거는 플랫폼 기술 자체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는 영향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키움증권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ABL 바이오의 플랫폼이 단순한 후보물질 기술이 아니라 빅파마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달 플랫폼이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시키는 기술이지만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 RNA나 비만, 근육 질환 같은 다양한 모딜리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죠. 결국 하나의 치료제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나 치료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기술의 성공 확률과 점유율 자체를 전면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BL001의 성공 확률은 30에서 50%로 ABL001의 성공 확률은 57에서 90%로 이렇게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성공 확률을 통째로 올려잡았습니다. 여기에 일라일리 계약으로 새롭게 반영된 플랫폼 가치만 1조 2,74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파이프라인 가치보다 플랫폼 자체의 몸값이 더 커진 셈입니다. 다올투자증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계약은 뇌질환을 넘어서 플랫폼이 RNA 치료제나 근육질환, 비만 치료제와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기술의 확장성과 성공 확률, 플랫폼 자체의 재평가가 합쳐지면서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ABL 바이오는 어찌됐든 빅파마의 기술 이전 체약 해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일단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갭 띄우면서 출발을 좀 한 바가 있고요. 상한가 터치도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ABL 바이오가 기대할 수 있는 다음 이벤트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중요한 임상 결과가 2개나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CTX009 3상 결과나 ABL111 1상 결과 둘 다 글로벌 기술 이전과 직결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번 계약을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력이 확실히 안정되고 인정된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4월에는 GSK와 4조 1,000억 원 규모의 계약, 여기에 더해서 이번 계약까지 연이어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빅파마의 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도 ABL 바이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노바티스가 RNA 전달 플랫폼 기업인 에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를 120억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RNA 전달 기술의 몸값이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그랩바디 B 역시 RNA 전달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사 대비했을 때 낮은 시총입니다. 해외 측에서 살펴봤을 때인데요. 과거 미국이 이 디날리 테라퓨틱스가 바이오젠과 22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시총이 약 14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ABL 바이오는 이번 계약 발표 전 시총이 7조 원대 수준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시총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넥스트 이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지 찾기 좀 바쁜 모습인데요.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예측이 어려운 요즘 시장인데요. 미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43일 만에 종료가 됐지만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경고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제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흐름들이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과연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지금 AI 고평가 논란이 조금 씻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볼 텐데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내 증시는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들어오지 않던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장 막판에 그래도 한 1조 원 넘게 찍히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바이오 쪽 역시나 잘 갔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조선과 원전 쪽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환율에 대한 걱정을 좀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1,475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좀 부담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한 10월 달에 이제 환율의 급등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이제 엔화도 같이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거기다가 유로화 자체도 같이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11월 달에 달러에 대한 급등이 너무 단기간에 우리나라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한 좀 부담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은 또 올라가는데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인 게 조금은 좀 불안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그 원리 자체는 저도 솔직히 어떻게 좀 시원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슬슬슬슬 좀 빠지는 듯한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계속해서 트래킹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마 이제 미국이 어저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야간 선물이 좀 한 2% 빠져가면서 오늘 우리는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현재 시장은 이제 계속되는 우상향이 아니라 10월과 달리 11월 달에는 상단은 한 정고점이 4,200포인트, 그다음에 중간선은 한 4,080포인트 주신 다음에 하단은 한 3,900포인트로 보시는 단기 박스권 장세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중심의 시장의 가격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투심이 얼어붙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말했었던 현금 비중 30%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사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의 장으로 엿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결국엔 셧다운 종료가 호재가 아니라요. 앞으로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 고용 지표까지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시장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오늘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단기 박스권 장세 안에서 좀 기회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기술주들의 고평가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들도 기술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뭐 마이크 버리가 얘기하는 뭐 AI 버블론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조작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눌려 있고 빅테크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데 방금 김고은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이제 그런 불식들을 다 잠재울 것이다라는 의견보다는
일단은 엔비디아에서도 확실한 실적을 좀 보여준다면 아마도 이제 빅테크주들의 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전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분기 때도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티은행에서도 가이던스보다는 상향되는 그런 전망치를 내놔놨고요. 결국에는 지금 블랙엘의 수요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칩 수요량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뚫어나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젠슨항 CEO가 컨콜에서 좀 풀어준다면 저는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으로 또 비전을 발표한다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TSMC의 실적도 좋았고요. 어저께 AMD의 리사소 CEO가 얘기했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는 1조 달러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시피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도 AI 버블로는 어느 정도 좀 잠재우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빅테크들의 가격 조정들이 어느 정도 좀 잠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AI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바뀔 수 있는 분수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조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또한 3에서 4%가량 낙폭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시장이 좀 담아갈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가격이 싸지면 이제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투자 예탁금이라는 게 지금 한 85조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오는 시장을 감히 예측을 하자면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부러져서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3%가량 아니면 2%가량 개파락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거침없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금 증시에서 조정이 나오기 위해서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의 자금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는 건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는 없지만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예탁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수할 대기 자금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거기다가 물론 추가 상승에 대한 예측치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반도체 소부장 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조금 더 스터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도 기판 쪽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의 그 테스터 소켓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보시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만약에 저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할 만한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되는 시점입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때 시선을 돌려볼 만한 쪽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판이나 후공정, 또 테스터 소켓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지금 현재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였던 43일 만에 마무리를 하게 됐지만 지수는 오히려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들의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경고가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가 오히려 미지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AI 기술주들에 대한 시선이 다시 한 번 더 방향이 바뀌게 될지 이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출발하게 될지 지금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 떨어지면서 4,0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빠지면서 899선, 90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 오늘 큰 폭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 기술주들이 좀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방한을 해서 LG그룹 계열사들의 CEO들과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4%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ABL 바이오만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연이틀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16만 4천 원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장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들 굉장히 또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좀 하락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 현재 수급 상황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역시나 개인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에는 물량 덜어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도 이쪽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함께 지금 물량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 상황 코스피는 2.7%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2.1%가량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개인이 좀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때는 빠르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9시 반까지는 내 종목이 진짜 하한가 맞지 않는 이상 꼭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고 네. 그것도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모니터를 안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만큼 지금의 시장에 이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하루에도 100포인트가 올라갔다가 100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4,000포인트를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강할 수 있겠지만 100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100포인트 올랐다? 너무 흥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로 지금은 제가 아까 오전에 개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90선, 4,080선을 중간선으로 두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빠지느냐, 어떻게 버텨주느냐 이것만 탐색을 할 뿐 내 종목이 오늘 떨어진다라고 해서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가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너무 공포에 짓눌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본다면 오늘 시장은 좀 지켜주는 친구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화재 같은 보험주들이 좀 올라가고 뭐 현대해상, 뭐 DB손해보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금융지주 쪽에서는 이제 JB금융지주 역시나 금융 쪽에 대해서도 시장을 조금 지켜주는 흐름 예측한 대로 나와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면에 이제 보험사라든지 금융사들이 올라갈 때 현재 증권사들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은 시장의 지수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증권주들은 조금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 쪽이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SK하이닉스가 5% 정도 떨어져 주고 있고요. 거기에 뭐 SK스퀘어 스퀘어도 한 7%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걸 본다면 오늘은 아마 개인들의 투자자 자금이 지금 2,5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SK하이닉스 잘 됐다.
싸게 사야지라고 하면서 좀 급하게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급하게 지금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9시 반까지 시장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우리 찝어주셨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순매수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의 중심이라고 보여지는 제약바이오의 외국인들의 관심들이 많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힌트를 받아가시면 된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강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강력하게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지금 매도폭이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엔 어저께 옵션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선물을 오늘은 좀 매수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장 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좀 박스권 중단부를 살짝은 깨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4,000포인트, 4,000 초반 포인트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는 게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4,000포인트를 깨서 3,9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3,900 포인트 후반부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단기 박스권, 상단은 4,200, 하단은 3,900 단기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가격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하락 장세에서 크게 공포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9시 반까지는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쪽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ABL 바이오가 바이오주 랠리를 좀 불씨를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12월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바이오주 투심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투심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제약주랑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약주들은 돈을 써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성장주의 개념이고 미국의 제약사들은 워낙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금융주처럼 가치주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 제약 바이오주들은 올라가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이제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뭐 금리를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전체적으로 투심에 좀 얼어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투심을 얼어붙은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깰 수 있는 게 바로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 계약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ABL 바이오 그 전 시간에도 많이 짚어주셨지만 그랩바디비라는 기술로 인해서 결국엔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계약을 3조 넘는 금액을 체결을 했고 올해 4월 달에는 GSK라고 하는 영국 제약사와 4조 1,000억의 그랩바디비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정말 뭐 신라젠 사태라 됐던 아니면 뭐 티슈진은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티슈진 사태 아니면 신풍제약 뭐 이럴 때에 가장 많은 아픔은 있었지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기술 수출 플랫폼들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기술력은 만천하에 지금 공개가 됐다. 그만큼 기술력은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금리 인하 때문에 투심이 얼어붙는다면 매수의 기회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ABL 바이오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가켄 바이오의 항체 접합물 그런 기술이 있고요. 거기다가 알테오젠이 일단 먼저 보여줬죠. SC 제형 기술의 기술 수출 플랫폼을 보여주면서 올해 3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넣으셔가지고 아마도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파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게 됐을 때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에게도 투심이 얼어붙을 수 있을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 아이스 브레이킹 해줄 수 있는 쪽으로는 ABL 바이오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투심이 위축될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된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이 의료 AI인 것 같습니다. 셀바셀스케어 지금 17%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도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바이오가 잘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는 걸까요? 네, 맞죠. 바이오랑 같이 가니까 큰형이 가니까 우리도 AI도 붙었으면서 우리도 바이오 쪽이야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건데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라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나는 의료 AI도 사고 제약 바이오도 사고 둘 다 살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잘 가는 대장주에 몰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한다면 의료 AI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나는 기술 수출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수출 플랫폼과 비만약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비만약 쪽에서도 장기 지속형 근육량 감소, 근육량 증가, 그다음에 경구용까지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만약 쪽에서도 뭐 펩트론, D&D 파마텍,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이런 식으로의 좀 큰 종목들만 보신다면 굳이 우리가 어렵게 의료 AI 쪽을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저는 수출 플랫폼과 비만약 쪽에 투트랙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정된 자금 안에서는 사실 의료 AI 쪽을 보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대장주인 그런 바이오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 수출 플랫폼이나 비만약 관련해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또 조선주들이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인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어제 올랐던 게 사실 좀 이제는 상승 전환의 추세라고 좀 봐도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이렇게 빨래추처럼 쭉 받다가 어제 좀 의미 있는 양봉들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약간 서그라들고 뭐 핵추진 연료 잠수함 얘기가 또 다시 수그러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주까지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갑자기 기술 수출 터졌대. 제약바이오로 쭉 가고 반도체가 저점이네. 반도체로 쭉 가기 때문에 조선까지는 아직 수급에 그 영향이 뻗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의 대장주를 본다면 대장주격은 하나오션이 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많이 조정을 받아 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조선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아직도 협업이 남아 있고 거기에 따른 저는 펀더멘탈과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장에서의 반등은 좀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주 쪽으로는 지금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의 기대감이 살짝은 사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이 얘기가 계속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이라든지 혹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여전히 시선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이제 포트폴리오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반도체 가져가야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도 나는 좀 더 뭘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연말 대비해서 배당주들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뭐 금융주도 있고 지주사도 있고 배당이라면 뭐 자동차도 있고 증권도 있을 텐데 뭐 우리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한다면 뭐 금융지주사 뭐 이런 쪽도 좋지만 저는 증권사 쪽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증권사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권사들이 벌어먹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애프터마켓이라든지 프리마켓이 작년엔 없었고 올해 중반부터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거래 대금량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투자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B2도 그 신용잔고가 28조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28조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최소 7%에서 9%의 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럼 28조에 최소한 7%의 수수료를 계산한다면 증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번 3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저는 증권사들을 본다면은 좀 이제 뭐 예전에 부국증권이나 신흥증권처럼 작은 증권사보다는 좀 메이저 증권들 뭐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 뭐 이런 큰 종목들로 포트를 추려 가신다면 기술주들이 폭락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해지할 수 있는 용도도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들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 안에 증권주들 담아가는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벌써 코스피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소규모긴 합니다만 일단 좀 플러스권 찍혀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선물 쪽도 여전히 빼고 있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지금 개장 분위기 이 정도면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뭐 오늘 이제 뭐 지수 자체가 좀 밀린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한 번 정도 이제 우리가 순환매를 겪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뭐 코스피가 잠깐 뭐 2%대까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곧 잘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매주 금요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파란불이 떴다가 결국에는 또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말 효과가 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동안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제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달림 지점에 빨리 올라왔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갔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우리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많이 산다 하더라도 정말 기관급의 물량들만큼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의 강점이기도 해요.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장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미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어떤 주식을 찾아서 이걸 매수를 한다고 칩시다. 밤새 가지고 이거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기네 주식도 하기도 바쁜데요. 자, 그러면 밤새 가지고 이제 미국장 끝났으니까 이제 한국장 시작한다. 좀 이따 이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산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 때마다 금액이나 어떤 규모가 되게 크게 들어오는 이유도 그러니까 매수 체결을 할 때 거기에 걸어놓는 시간들 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 어떤 섹터가 하락이 나왔냐? 이걸 먼저 보셔야겠죠. 뭐 아무래도 뭐 IT 섹터들이 조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뭐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맨날 떨어진다 얘기를 해도 또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월요일 화요일 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정의 의미로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은 이제 IT주들이 굉장히 중점으로 많이 갔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원전주가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두산일비티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 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그럼 원전주가 지금 안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우리 앞에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뭐 고리 2호기 다시 뭐 탈원전에서 지금 시대 끝났다 뭐 이런 타이틀이 좀 자막에서 좀 자극적으로 나오던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노후 원전 같은 경우도 다시 재설비나 이런 것도 정비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뭐 먹거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뭐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탄력에 대비를 했을 때 그만큼의 어떤 실적 견인이 당장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실적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먼저 선행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주가가 먼저 선행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잠깐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말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로서는 뭐 그렇게 나쁜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IT주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필수 소비재라든가 뭐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동안 우리가 AI 관련주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던, 그러니까 AI라면은 보통 IT라면 성장주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치주에는 또 뭐가 있나요? 우리 건설주가 있고요. 또 전력 설비주가 있습니다. 근데 전력 설비주가 사실은 AI 때문에 같이 쌍끌이로 끌려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같이 덩달아 올랐던 섹터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는 것뿐인 거지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매수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하지 마자. 오늘 지금 뭐 이렇게 하락이 보인다 하더라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로 하락도 락이다.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락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네.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잘 가려서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한 2%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지금 현물 시장에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일단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이 좀 변경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락 페스티벌을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섹터인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반도체 투톱 먼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조정의 시작이 아니라 락 페스티벌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떨어질 때 담아야지 했던 분들은 지금이 그러면 기회인 거예요? 일단 JP모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지금 계속 높이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라면서 오반 겁을 줘놓고는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잔뜩 사놓고 이런 이제 흔히 말하면 남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하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싸게 사고 싶은데 지금 아무도 안 팔아주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에이펙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국내의 많은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너무 커졌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 조사국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침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만의 TSMC가 가동을 중단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수혜를 받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이 지금 사실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대체를 하려면 뭐 일본의 뭐 키옥시아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키옥시아 지금 공장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제 목표 주가가 높여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해서 꼭 목표 주가를 달성을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의 전망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가치를 기준으로 점검을 하고 현행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항상 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항상 목표가 내면은 어떨 때는 올랐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깎았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시장에 대응을 할 때와 대비를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은 대응보다는 대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IT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정말 나왔다라는 거는 네. 아무도 IT 버블이라고 얘기 못 합니다. 왜? 그때는 다 계좌 찾아보면서 다 울고 있어요. 감히 그런 얘기 제가 오늘 뭐 IT 버블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 나오고 있으면 온갖 몰매를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정기를 활용해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보고 있고요. 다만 항상 이제 경계를 하실 건 뭐냐면 내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미 지금 20% 30%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 났다고 해서 또 10% 20% 담는다. 이런 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시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정비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 섹터에 대해서 너무 과다 비중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다. 그러면 반도체니까 소재랑 부품이랑 장비는 또 따로 볼 거고 대표주는 따로 보겠지? 아니요. 이게 IT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포트폴리오 정비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 없다면 뭐 담아도 괜찮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비중을 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마디 주가라고 불렀던 10만 원, 60만 원 선 이탈은 일단 오늘은 나온 상태입니다. 엊그제
엊그제였나요? 저희 개장 때 짚어봤을 때 10만 원 밑에서는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조언도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조선 쪽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팩트시트, 관세 팩트시트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늦어도 14일까지는 발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기사상으로는 좀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일단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 두고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선주도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배당주이죠. 그나마 이제 뭐 시장 안에서 연말 됐을 때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섹터로 본다면 고배당주가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들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일단 뭐 바닥은 잡았고 이제 오르나 싶으면 또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꺾일 때마다 같이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첫 번째 조선을 제가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올라가는 테마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의료 AI가 있어서 이쪽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앞선 코너에서는 의료 AI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하나만 체크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종목 하면 우리가 루닛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 꽤 많은 기간 동안 지나도 흑자 전환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대로 뷰노 실적은 우리가 또 흑자 전환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의료 AI 섹터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을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의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이 다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잡아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AI 산업이 실적을 만들기까지의 그 매출이 확대가 어렵다는 얘기를 아마 앞에서도 이민재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AI 산업이라는 게 다 무조건 뭐 챗GPT 연동해 가지고 만들면 뚝딱이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어떤 데이터들이나 이제 양이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AI가 발달하기 위해서 계속 빅데이터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게 정말 좋은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지. 흔히 말하는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논리 구조를 짤 것이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암 종양 관련해서 진단을 하는 뭐 루니스코프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이 조직 검사에 대한 결과들이나 조직 검사의 결과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 판독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판독을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면 일단 매출이라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유효한갑니다. 사실 루닛이 뭐 저도 다른 뭐 프로그램에서 제가 루닛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목표 주가를 48,0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48,000원 찍고 빠졌어요. 근데 네. 이때 빠질 때 뭐 때문에 빠졌냐면은 그 흔히 말하면은 이제 법이 이제 세공제를 빼기 전에 이제 차감 전에 이 실질적인 실익이 났냐 안 났냐. 그러니까 적자폭 개선이 지금 안 되면은 그러니까 상장 4년 차부터는 이 기술 특례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4년 차부터는 이거 3년 동안 이진 아웃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이거 상폐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7월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단지 잊고 있던 거를 환기가 되면서 패닉셀이 좀 일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이 결론적으로는 3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볼파란 인수를 했던 그 매출 영향이 이번 3분기에서 실적으로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적자폭 감소에는 좀 맞아요.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지만은 오히려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몸집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AI 기업이 정말로 실적이 안 좋기만 했다. 그러면은 인수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반했을 때 적자폭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베팅의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38,000원 선에서 좀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쉽게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에이펙에 나와서 이제 기업들 컨퍼런스에서 가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때 뭐 루니스코프도 공개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쇼를 했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북미항 매출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느냐면은 루닛 성장성 좋아, 의료 AI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뭐 2%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좀 견고하게 버텨줘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방안은 뭐냐면은 시장에 대비했을 때 이 종목의 변동을 평소에 얼마나 보였는데 오늘 정도의 시장에서 변동이 좀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재매수에 대한 전략들을 세분화하시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몇 프로 빨았으니까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 또 새로 사야지.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기껏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좋게 들어갔다가 단지 지금 요 한두 달 정도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1년 동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비중을 조릴 때 내가 그럼 이 종목을 교체하기 전에 내가 이 종목이 이 정도 빠졌을 때는 슬슬 교체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가 잘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가만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양하셔야죠. 그래서 일단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순매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판매를 하겠죠. 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기적인 전략의 부분에서 보더라도 3년 동안에 이제 기회는 있어요. 3년 중에 2번이 이제 아웃되면은 당연히 이제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루닛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외국인 보유율도 뭐 7%나 갖고 있어요. 물론 규모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 정도 비중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기술 통계로 상장한 종목을 지금 7%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는 뭔가 지금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수급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잠깐 포지션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 한 10% 정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표 주가를 사실 한 5만 1,000원까지 잡았었는데 오늘 좀 빨리 급락이 나와서 타격이 큽니다. 제가 매수가가 뭐 일단 44,000원입니다. 44,000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주가가 10% 정도 훼손이 났잖아요. 이때는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38,000원 선이 어느 정도 지지 안정성을 가져갈 때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는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루닛을 오늘 좀 중점을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AI주들이 좀 잘 가는데 루닛이 그동안 항상 이제 의료 AI의 업계 1위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GPU 26만 장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할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닛도 이번에 정부기관에서 선발을 했던 이 AI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규모는 한 179억 정도를 자금을 받기 때문에 또 컨소시엄이 여러 기업이 나눠 있어요. SK바이오팜도 들어가고요, 카카오 헬스케어도 들어가고 뭐 여러 기업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루닛이 모든 걸 먹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면 2년 동안 승부수를 놓았을 때 이제 그래도 국책과제를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AI에서의 선두권을 또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닛이 어제 진짜 패닉셀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기점으로 사실상 모든 5일, 20일, 60일, 120일까지도 다 지금 선이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추가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일단은 포지션 축소를 어느 정도 해놨다가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조언의 말씀 주셨으니까 루닛 종목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의료 AI 섹터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배당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 소득 우리 분류과세 이야기 25%로 가닥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서 득과 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배당 세율을 조정을 하는 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배당 과세 관련해서 지금 최고 세율을 낮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세율을 낮춘 게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배당으로만 2천만 원 이상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을까요? 쉽지 않죠. 엄청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매를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배당 소득 세율에 대해서 이제 최고 세율을 완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말 대규모 자금을 한국 시장에 유입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까지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배당 소득 관련해서 최고 세율을 45%, 25% 낮춘다. 누가 제일 이득 볼까요? 큰 손들? 그렇죠. 대표 수단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득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벌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취지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원을 계속 이제 유입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더 축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매매보다는 배당에 좀 더 유입을 시키려고 한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게 얘기가 나오겠냐 금투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배당 세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라든가 혹은 이제 대표 임원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율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뭐가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매를 계속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기관들만 좋아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에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은 슈퍼개미 다 도망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개미들 입장에서도 배당 좋죠. 근데 배당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대한민국 시장에서 배당 가져가지고 정말 내 한평생을 안전한 밑자산으로 미천으로 생각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고배당주라고 해봐야 최근 들어서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4천 돌파하면서 주가가 같이 덩달아 올라갔던 게 배당주고 또 상법 개정안 이슈로 이제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전에도 고배당주들 많았습니다. 근데 고배당주들 현실이 뭐냐면은 주가가 잘 안 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드머니가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몇 조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몇 조를 주식에다 하루 만에 제가 팔려고 하면 어떤 사태가 나겠어요? 패닉셀이 계속 나오고. 엄청난 사태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NC소프트 그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갔다가 돈 몇 천만 원 갖다가 그냥 그대로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증권 방송에서 드디어 슈퍼개미가 샀는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그거 다 뻥이었잖아요. 네, 다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동연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허용을 하겠다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금투세 관련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은 일단 세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많은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최고 세율을 깎아줬다. 그러면 저세율을 깎은 게 아니라 최고 세율을 깎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뭘로 지금 막아낼 거냐. 사실 정부 의안에 지금 올라온 것도 저세율도 낮추자. 지금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뭐 14%를 지금 이제 적용을 하는 거 관련해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지금 9%로 인하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확대하는 게 좋죠. 뭐 ISA,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거 빨리 도입했다가는 다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확대가 됐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일단 상법 개정안도 좀 이번에 이제 3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좀 대충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조항이 또 기존의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이것도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곤란해진 겁니다. 자사주는 태워야 돼. 내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 여기다가 배당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을 완화를 한 게 일종의 당근이 아닐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인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마련하고 세수는 금투세로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기업에 조달을 하면서도 증시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보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정책 모멘텀에 주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만큼 다른 정책에 의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관련된 이슈들 이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거냐면은 금융지주사도 뭐 물론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증권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차라리 저는 개별 기업 중에서 특히나 이제 대표단 지분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좀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오히려 펀더멘탈이 강한 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테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한 논란보다는 대표다든지 대표 가족들이든 뭐든 해서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경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분이 좀 단단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이스 침대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뭐 오너 일가가 지금 거의 다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주에 대한 득과 실까지 좀 찾아봤고요. 오늘 시장이 사실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될지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가장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을 좀 방어해 줄 만한, 내 포트를 방어해 줄 만한 종목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 좀 꼽아주실까요? 뭐 여러 종목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지금 시장도 뭐 조정의 일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떨어졌던 뭐 삼성전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공략하겠습니다만은 저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비중을 높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뭐 주가 자체를 얘기를 드리면은 뭐 그러니까 사업은 석화 쪽 매출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 연동은 2차 전지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의 가장 핵심 공시는 누구였는가? 누가 최고의 공시는가를 따지고 보면은 석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났는데 그중에 3천억이 석화 쪽에 났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이 레깅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4분기까지도 오펙 플러스를 비롯해서 미국이 지금 계속 증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 레깅 효과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는 아마 전년 비라는 입장으로 비교를 했을 때면은 주가 탄력은 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 특히나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제 마진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제품 자체에 대한 마진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K 이노베이션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ESS,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ESS의 시장을 좀 더 공략을 강화하자라는 취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조지아 공장에 있는 이 SKB의 라인의 일부 라인을 지금 데이터 센터용 LFP 배터리 생산으로 지금 확대 전환하는 걸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꽝 대신 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잘 가야지 2차 전지가 잘 갑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비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을 좀 방어를 잘 해줬던 구간이 바로 가정용 ESS랑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기업용 ESS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 가능 항공유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출했던 기업이 네. 바로 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오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럽 내에서의 포지션도 계속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해서도 지금 목표치를 좀 더 상향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기존의 석화 쪽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잡았던 SK 이노베이션이 친환경 기업으로 지금 탈범용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고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손절가는 제가 11만 2천 원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하단보다는 조금 더 낮게 제가 제시를 드린 경우인데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의 증시 변동이 좀 굉장히 빠르고 수급이 이제 만약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11만 원 선 이탈 시에는 이제 비중 축소 혹은 이제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이 항상 많은 게 시장이기 때문에 꼭 네. 어떤 단일 종목만 가지고 내가 절대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생각보다는 유연한 대처가 더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3분기엔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손절가가 타이트해요. 지금 가격이 12만 4,300원인데 손절가가 11만 2천 원이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전고가 13만 8,300원인데 목표가 14만 원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길었던 셧다운이 끝났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다시 적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탓인데요.
이러한 영향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대형주 중심의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들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함께 4,1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900선을 벗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지금 아직까지 4,100선 아래 머물면서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38%의 내림세 연출해주고 있지만요. 코스닥은 그래도 900선 위로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약간 낮은 1.29%의 내림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덜어냄 정도가 좀 큽니다. 외국인이 더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사실 어제장에서는 장 막판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을 해줬었는데 하루 만에 지금 포지션을 변경해준 모습입니다. 그래도 개인이 9천억 원 넘게 지금 사들이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들이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업종, 코스피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의약품이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섬유의복과 종이, 목재, 그리고 음식료품 서비스업까지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간밤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큰 낙폭이 있었다 보니까요. 전기전자가 지금 4% 넘게 큰 급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늘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3%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증권까지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렸던 쪽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까지 1.9%의 내림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뚜렷한 움직임들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제약 쪽들이 오늘도 조금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0.1% 오르고 있고요. 오락 문화도 0.09%의 소폭 강보 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락 업종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계 장비가 일단 3%대의 큰 낙폭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도 2%대의 내림세 마찬가지로 연출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됩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프리마켓에서부터 사실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SK하이닉스 결국 60만 닉스 이탈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0만 전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많이 큽니다. 급락세 5%대의 급락세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빅테크 종목들이 가파른 우하향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폭락을 했었죠. 오늘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빨간불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대의 상승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라이렐리 호재가 지금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공장을 인수, 마무리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수익성과 성장 동력을 모두 확보한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20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사실 ABL 바이오가 훈풍이 좀 불고 있었죠. 이 영향으로 지금 대형 바이오 쪽들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한양행은 5.2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IPO 시장이 굉장히 활황세입니다. 오늘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 공모가가 5만 원 선이었는데요. 지금 1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31.16%의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 어제 상장한 큐리오시스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4%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ABL 바이오 사실 한동안 좀 많이 올랐죠. 연 이틀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들 나왔는데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 아무래도 약세장 속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코프로가 최근에 꾸준한 반등세를 보여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는 것들이 진정세로 접어들었고 또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도 가격들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 에코프로 안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지수도 반도체 투톱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었죠. 반도체 투톱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이 다시 매수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관세와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오늘 안에 발표될 거라는 기사는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오후장에 뉴스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